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야당은 전방위적인 여당 이탈표 공략에 나섰습니다. 친한계의 이탈표 가능성 언급에 친윤계는 전멸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자진 사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약금 부담을 놓고 수천억 원대 소송 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 달 10일 마무리됩니다. 평일로 따지면 불과 7일밖에 남지 않은 건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을 탄핵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죠. 사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 여사 특검법인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하기에 지금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을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참, 이재명 대표가 꼭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법 개정안도 있죠. 전운이 짙은 다음 달 국회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먼저 이교욱 기자가 짚어드리고 이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부터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와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문제 삼아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인데 정부 여당의 반발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더 굵직한 법안 처리가 예고돼 있습니다.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쪼개기로 고발을 이어가며 여론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정기국회 안에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을 뒤흔들 만한 재판도 있습니다. 12일 대법원에서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야권 진영은 물론이고 차기 대권주자 판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어 19일 이뤄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2심 선고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도 연관돼 있어 여야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다음 달로 늦춘 건 조금이라도 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길 바라서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 지금 내부 분열이 반가운 거죠. 특히 친한계 의원들의 표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데 국민의힘 분위기로 볼 때 이번엔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곳곳에서 읽힙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연일 친윤계와 갈등을 빚는 친한계 의원을 상대로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와서 협상도 좀 해라, 걸어와라. 우리가 나설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론전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양심을 가진 여당 의원들께 충언합니다. 국민이 파면한 껍데기뿐인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이탈표가 많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의원들의 기대감도 읽힙니다. 복수의 의원들은 MBN에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이탈표를 예측했습니다. 다만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 권력이 여전히 작용하는 만큼 극단적인 내분이 없는 한 연말까지는 현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 10일 재표결에 모든 당력을 쏟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에도 이탈표가 8표를 넘지 않으면 곧바로 또 다른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친한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이젠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냐, 전멸하자는 거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내 분열로 이탈표를 기대하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이제는 명분 이전에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번져버리면서 여당과의 싸움이 아닌 야당과의 싸움이 아닌 여당 내 수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 돼버린 겁니다. 속 시끄러운 여당 상황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사실상 금기시되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이탈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그룹이라는 분들이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들이 일제히 참전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영향을 미치겠죠. 영향을 안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정작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친윤계 공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탈표를 장담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MBN에 한 대표가 친윤계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탈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가 나서 특검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윤계는 이탈은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친한계의 압박용 특검 연결하며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연결한다라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입니다. 여당임을 포기하는, 집권당임을 포기하는. 친윤계 핵심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하다하다 할 게 없어 특검으로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냐며 다 같이 전멸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친한계의 공포탄이라고 본다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한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일 대우는커녕 균열의 틈만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당사자인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치 탄핵이라며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감사원은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고 역대 감사원장들도 탄핵 추진은 멈춰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죠. 민주당은 그러나 감사원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은 탄핵이라면서 감사원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원래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면서요. 조희로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당시 위증은 없었고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건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그런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는 그 위원회가 비공개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공개가 되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자진 사퇴 의사가 있냐는 질문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노름이 극에 달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폐악질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4급 과장 이상 간부들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감사원장들도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이유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탄핵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탄핵 제도는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람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민주당 의원 수만으로도 감사원장 탄핵안은 통과 가능하죠. 최재해 감사원장이 실제 업무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면 감사원의 의결 구도도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감사위원 역시 전 정부 인사지만 현 감사원장보다는 민주당 성향이 강해서 주요 사건의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심리가 끝날 때까지 최 원장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최소 수개월 동안 감사원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안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좀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6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재직기간이 가장 긴 최선임 감사위원 조은석 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조 의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퇴임하게 되면
그다음 선임자인 김인혜 위원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모두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위원들인데 이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된다면 감사원이 다루던 주요 사건의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결 구도가 3대3으로 재편되면서 주요 감사 보고의 의결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뿐 아니라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고 있죠. 검찰 간부들도 잇따라 집단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단에서 성명을 내고 수석 검사 회의까지 소집됐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전원이 단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책임자를 대상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특정 사건 처리 결과를 놓고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단과 부장검사단 그리고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잇따라 비판 입장이 나오는 등 집단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평검사 중에서 선임 역할을 맡는 수석 검사들이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아직 공개적으로 분출되진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비판 성명을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올린 후 4일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임박함에 따라 내부 반발의 목소리가 전국 검찰청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 중립 의무와 집단행동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성명 발표가 명백한 단체 행동이라면서 고발 등을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게 한심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본인들 지금 교사 및 공무원들 집단 행동할 때마다 처벌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검찰이 본인들 일이라고 해서 바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법무부나 검찰 자체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고발을 강행하고 그때 가서 언제 누구를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조인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검사 집단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위법 여부는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대통령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헌법 질서 훼손이자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한 겁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면 국가 통계 조작, 사드 정보 유출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할 수 없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을 독점해 꼭두각시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개입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위법적 법률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민생을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목줄을 채워서 개목줄. 저게 무슨 말입니까?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올라왔던 이른바 이 개목줄 게시글이 계속 논란입니다. 네. 친윤계는 한 대표에게 공세를 연일 펴고 있고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고모가 쓴 벼락 맞을 집안 글을 소환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민주당도 가세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 통과를 위해 재표결 시점까지 미뤘던 민주당, 이번 논란을 고리로 한 대표를 공략 중인데요. 지도부 공개회의에서까지 해당 글을 언급하면서 한 대표 압박했습니다.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으니 국민 보기에 참 민망하고 한심합니다. 용산과 친윤계가 던진 목줄에 걸려 허우적대다 같이 멸망할지, 김건희 특검으로 목줄을 풀고 탈출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김건희 고모가 쓴 벼락 맞을 집안 글까지 끌어들이면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잠깐 보였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는 회의 도중에 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박 원내대표가 김 여사 고모를 언급한 순간부터 웃음을 터뜨리더니요. 한참을 그 상태로 경청했는데요. 여권 내부 분열이 특검 통과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이번 논란 쉽게 놓아주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친한계는 이 방어의 수단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심평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는 한 대표와는 다르게 신의를 지킨다는 주장을 펼치자 친한계 배현진 의원,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12개의 범죄 혐의를 가진 전과 사범과 어찌 같겠냐며 엄호했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위증교사에서는 1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항소심도 남아있고요. 선거법 등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잖아요. 이거를 두고 아무래도 비명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비명계도 이 틈 노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 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은 때가 되면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숨을 쥐고 있지만 때가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고 뭔가 민주당이 위기에 빠진다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양 전 의원, 현역 의원 중 샤이 비명이 30명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대표를 향해선 당을 위해 뭐가 현명한 처신인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퇴를 에둘러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4년 전 투표 기억하냐? 잠깐만요. 4년 전에 무슨 투표가 있었죠? 2020년인데요. 조 대표가 오늘 느닷없이 이 4년 전 투표를 소환했습니다. 2020년 서울대 동문이 뽑은 자랑스러운 동문 투표였는데 기억납니다.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1위를 차지했었죠. 반면 조 대표는 같은 해 부끄러운 동문 1위를 차지한 바 있고요. 이 조 대표,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 공유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부각했습니다. 지금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1등을 할까요? 전혀 못하겠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
격세지감입니다. 어쨌든 다음 달 선거가 있으니까 조국 대표 초조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대통령실 특별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삭감을 주장하면서 당 관심 예산인 지역화폐 등 증액을 포기하고 감액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다만 감액 예산안 처리는 여야 모두의 부담이 될 수 있어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말 사이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 그러니까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 따라서 무죄라는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빛 기자 전해주시죠. 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 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조금 전 항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 대해선 일부 증언이 위증이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진성 씨의 증언 6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위증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검찰은 증언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판단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모자이크의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도 같다고 꼬집었는데요. 검찰은 항소 사실을 언론에 밝히며 재판부가 여러 지점에서 모순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판부가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김 씨의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상적인 증언의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점도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재판부가 이 대표를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나눈 통화 시점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곧 이어질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향해 에이테크스를 발사한 이후 러시아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대거 날아오는 러시아 자폭 드론을 GPS 교란으로 다시 러시아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수 있다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모든 파괴 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우크라이나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거대한 섬광이 하늘을 붉게 물들고 차량 너머로 불타오르는 건물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습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Нет света, нету, эти точки не работают в основном. Был на 5 точках.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크스 발사 이후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푸틴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이용해 수도 키이우를 폭격할 수 있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Это могут быть военные объекты, предприятия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ли центры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в Киеве.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오늘 북한에 방문해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북한과 군사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확전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Розмахувати своїм орешником зараз він може тільки для того, щоб зірвати зусилля президента Трампа, які точно будуть після інаугурації. 최근 러시아의 대규모 자폭 드론 공격은 GPS 교란을 통해 방어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표에 현 미국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역효과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정적들을 향해 미치광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통합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해
역효과가 있어서 재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We're surrounded by the Pacific Ocean, the Atlantic Ocean, and two allies, Mexico and Canada. And the last thing we need to do is begin to screw up those relationships. I think we've got them in a good place. 나아가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강경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메시지에서도 좌파 미치광이들은 미국을 파괴하려고 노력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미국은 곧 강해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온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두 국가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Mexico, we're putting a 25% or so tariff on.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영맨으로 시작하는 YMCA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46년 전 나온 이 노래가 역주행하며 빌보드 댄스 차트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노래에 맞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둠칫 댄스 덕분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양손에 주먹을 쥐고 둠칫둠칫 엉덩이와 팔을 흔듭니다. So play YMCA. Go ahead. Let's go. Nice and loud. Here we go, everybody. 트럼프 당선인 유세 댄스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1970년대 히트곡 빌리지 피플의 YMCA.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음악도 덩달아 인기를 끌며 역주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빌보드 댄스 일렉트로닉 차트에서 15위에 오르더니 이번 달 셋째 주에는 급기야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구글에서는 YMCA 검색 건수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선거 유세부터 이 노래에 맞춘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이번 대선 뒤 승리의 음악으로 거듭난 겁니다. 종합격투기 대회 챔피언의 세레머니를 시작으로 미국의 프로풋볼 선수가 경기장에서 트럼프 댄스를 따라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반인들도 트럼프 댄스 영상을 찍어 올리며 유행이 됐습니다. YMCA 공동작곡가 빅터 윌리스는 2020년 6월 트럼프에게 해당 곡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최근 트럼프가 노래를 사용한 이후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최근 발간된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회고록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트럼프 관련 얘기 덕에 회자가 됐었는데 이번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 때문입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개 공포증이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에 개를 풀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영상이 있습니다. 이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 사이로 검은색 대형견 한 마리가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나타납니다. 잠시 후 검은 개가 메르켈 전 총리에게 다가가려 하자 푸틴 대통령이 이를 급하게 저지합니다. 검은 개의 정체는 푸틴 대통령의 퍼스트독 코니입니다. 코니는 회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을 서성이는데 쓰다듬는 푸틴 대통령과 달리 메르켈 전 총리는 경직된 자세로 힐끗 쳐다보기만 합니다. 어릴 적 개에 물려서 개 공포증이 있던 메르켈 전 총리 앞에 예고 없이 대형견이 나타나면서 생긴 일화입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최근 회고록에서 푸틴 대통령의 표정으로 그가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며 침착하자, 사진 기자들에게 집중하자, 곧 지나갈 거야라고 생각했다고 난처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9년 뒤 사과의 뜻을 전했고 최근에도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Собака моя, Коня. Я, откровенно говоря, я ей уже говорил об этом, Меркель, что я не знал, что она боится собак. 앞서 1년 전 2006년 정상회담 당시엔 메르켈 전 총리의 요청으로 개를 데리고 오지 않고 푸틴 대통령은 개 봉제 인형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봄만 되면 베이징에 황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중국 타클라마칸 사막에 3,000km 둘레의 녹색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너무 크고 혹독한 환경 탓에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죽음의 바다라는 별명까지 붙은 사막인데 여기를 나무로 둘러싼 겁니다. 매년 중국발 황사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도 나쁘지 않은 소식 같죠.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나뭇가지 묶음을 들고 모래 언덕을 가로지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나무 장벽을 세운 뒤 그 안에 다양한 식물들을 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40년 전부터 시작한 사막 속 인공숲 프로젝트인데 60만 명이 동원된 끝에 최근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장벽 둘레만 3,000km가 넘는데 이 장벽 안에는 축구장 8,700개 면적의 잔디구역을 포함해 20억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10년 전 사진과 비교해보니 사막의 색깔이 녹색에 가깝게 변한 게 확인됩니다. 治沙的过程中逐步试验我们还有这个梭梭洪流和酸枣套种 중국 정부는 황사의 발원지에 세워진 이 녹색 장벽이 모래 폭풍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左边防护带的宽度以实现沙源不扩散的目标，紧紧把塔克拉玛干沙漠锁住。 녹색 장벽의 성공 여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사막 팽창 현상을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도 다 연루가 돼 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들 중 하나인 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창원시청과 경남도청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자료 좀 나왔습니까? 확보하신 자료가 어떤 게 있나요? 압수수색 대상은 창원시 전략산업과와 선정 당시 담당 공무원, 경남도 산업단지 정책과 등 10여 곳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명 씨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산단 선정 당시 작성된 서류와 PC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명 씨가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 측은 산단과 관련한 의견을 제안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검찰은 명 씨가 산단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지인들에게 주변 땅을 사라고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명 씨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압수물 분석 등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몸에 불을 지르려던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이 최근 4년 동안 고소한 사건만 무려 67건이나 되는데 대부분 검찰로도 가지 못하고 무효 처벌을 받으면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양손에 든 액체를 머리에 뿌리며 경찰서 민원실로 들어옵니다. 기름 냄새를 맡은 직원들이 곧장 달려들어 남성을 제압합니다. 다른 직원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화기를 들고 달려옵니다. 60대 남성이 라이터용 기름으로 분신을 시도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15분 전에도 민원실에 찾아와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민원실을 항의 방문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부실 운영 문제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해당 사건이 번번이 검찰까지도 가지 못하고 불송치 처리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서에 고소한 건이 한 67건 정도 돼요. 고소 내용이 우리가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안 됩니다. 다식당에서는 이제 처벌 안 해준다고. 경찰의 발빠른 제압 덕분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오후엔 입장문까지 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도어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최대 6천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과 책임 공방을 둘러싼 소송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뉴진스가 그동안 소속사 어도어에 요구한 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멤버 한이 무시 발언 공식 사과 등입니다. 하지만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개선된 게 없고 우릴 보호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 될 것이에요. 소속사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가처분 소송을 따로 할 필요도 위약금을 낼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현안마다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노력이 아티스트의 주관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은 원래대로 오는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에 따라 수천억 원의 위약금이 걸릴 전망입니다. 위약금은 직전 평균 매출액에 남은 기간을 곱해 산정하는데 뉴진스 멤버 한 명의 월 매출액을 20억 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화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5년 넘게 남은 만큼 최대 6천억 원이 넘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기책 사유가 있는데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약간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과실 비율을 따져서 계약 해지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뉴진스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전도 이어질 수 있어 양측의 법적 분쟁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뉴진스 활동 중단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원에 반대하며 학교에 레커치를 하고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함께 접수했습니다. 이제 학교와 학생 문제가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학교 바닥에 파란색과 빨간색 레커로 온갖 시위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창립자 흉상에는 붉은색과 하얀색 페인트가 뒤덮여 있습니다. 동덕여대가 학교에 레커치를 하고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 일부를 공동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 대상자들은 11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훼손된 기물이 너무 많고 외부인 침입도 의심되는 만큼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시대를 반대했던 학생들조차도 지금 이거 본인들 등록금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참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민원도 엄청 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학생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형사소송과 관련해선 현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학교 측의 소통 방식을 지적하며 변호사와 법률적 대응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에도 학생 측이 점거를 이어가면 경찰 해산 시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일론 머스크 등 해외 유명인들이 맞고 살을 빼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지며 기적의 비만약이라 불렸던 위고비. 최근 국내에서도 출시되며 큰 관심을 끌었고 비대면 진료로 무분별하게 처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이 약의 부작용으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거든요.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면 진료 앱입니다. 다이어트를 클릭하고 위고비를 선택하자 오늘 바로 처방해준다는 의사 리스트가 줄줄이 나옵니다. 적어낸 키와 몸무게가 기준치에 맞아야 한다는 메모가 적혀 있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비대면 진료다 보니 환자가 거짓으로 올려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원한다면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 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출시된 미국 같은 경우에 사망 사례도 한번 나왔었고요. 전문가들 검토를 거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일단 조치를 하는 거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위고비 투약 후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고비 관련돼 있는 임상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BMI 30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었고, 정상 체중이라든지 과체중 환자한테는 임상이 진행된 사례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부작용이 더 생길지는 우리도 아직 모르고.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기습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지자체들은 경로당, 주민센터, 휴대전화 매장 등을 지정해 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는 시민들은 극히 드물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추운 시간에 문을 안 여는 거죠.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파 쉼터로 지정한 주민센터입니다. 한파 쉼터라는 안내문이 작게 붙어 있고 라디에이터 한 대가 돌아가지만 이를 아는 시민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추위에 취약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일부 경로당도 한파 쉼터로 운영되지만 정작 한파가 더 매서워지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파가 굉장히 걱정이 돼. 추운 시간에 문을 닫게 해서 불편하니까. 지난 겨울부터 서울시는 편의점과 휴대전화 대리점 등 500여 곳을 기후동행 쉼터로 운영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2달 전부터 일을 했는데 오시는 분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후동행 쉼터로 운영되는 한 휴대폰 대리점입니다. 겨우 손바닥만한 크기의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데 다른 광고물들에 가려 이마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쉼터의 수를 늘리고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 운영 시간도 연장할 계획이지만 문제는 인력입니다. 이제 시설 운영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9시 넘어서까지 다음 날까지 좀 운영해 주세요 하는 게 강제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한파에 취약한 한파 쉼터라는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경제기자 M입니다. 최근 한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의 조사를 보면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한 숫자는 올해만 1,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유출 건수만 놓고 보면 중국과 영국, 인도에 이어 4번째입니다. 한국의 자산가들은 대체 왜 한국을 떠나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 9월 한 이민업체가 진행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입니다. 사전에 업체가 준비한 자리가 전부 예약 마감될 만큼 참가자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해외 대학 입시 등 다양한 주제가 있었지만 가장 이목을 끈 건 이민을 통해 증여와 상속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제 또 다른 업체가 진행한 투자이민 설명회에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시중은행의 PB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평일임에도 사람들이 몰려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27일 날만 진행을 하기로 했었다가 너무 빨리 차가지고. 전통적 자산가에 더해 최근 스타트업과 코인 등으로 부를 쌓은 현금 부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민이 하나의 선택안이 된 모습입니다. 상속이나 가업승계 시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이민까지 고려한다는 건데요. 가령 국내에서 현금 50억 원을 상속한다면 세금으로만 20억 원을 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0원, 아예 없습니다. 떠나는 기업인과 고액 자산가를 잡기 위해 정부도 25년 만에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민자가 급증하다 보니 자산 승계 등 이민 절차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장은 수요가 많지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법무법인 발언을 시작으로 많은 대형 로펌들이 개인자산관리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면 그 빈자리는 한류에 푹 빠진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이민 온 외국인은 87,100명으로 2022년에 비해 50%가량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으로의 이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If we consider immigration, Korea will definitely be included in. The culture is incredible. The people so far, if we go to the right places, are super nice. And we just love the vibe and the atmosphere overall. 외국인 이민 급증에는 한류 열풍에 더해 가사 도우미 등 단기적인 계절 노동자 유입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자산가는 떠나고 외국인은 들어오고 이제는 정령 단일 민족이 아닌 다민족이 되는 걸까요?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눈길이 닿지 않는 사이 병들어가는 우리 바다를 들여다보는 MBN 위기의 바다 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례 없는 11월 폭설은 우리 주변 해역이 얼마나 뜨거운 상태인지 보여줬죠. 바다와 공기의 기온차로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린 거니까요. 실제로 초겨울임에도 남해 바닷속에선 이름도 낯선 아열대 어종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바닷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연대도와 매물도 일대 바다입니다. 11월인데도 남해의 해수면 온도는 2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평년보다 1도 높은 고수온으로 겉으로 봐선 알 수 없지만 바닷속 생태계엔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닷속 생태계 모습이 어떤지 제가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재진 카메라에 동남아 해상이나 인도양이 주 서식지인 어종이 포착됩니다. 푸른 빛깔을 자랑하는 파랑돔과 라이언피쉬라고도 불리는 솔배간팽입니다. 노란 몸에 검은 줄무늬가 인상적인 범돔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남해안에서 보기 힘들었지만 어느덧 흔히 볼 수 있는 어종이 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 자원의 분포가 해가 다르게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빠르게 조사해서 좀 어민들한테 정보를 주고 우리 주변 해역 수온은 100년 사이 1.5도 상승해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적인 고수온 현상이 우리에겐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 이례적인 폭염의 영향이 바다까지 미치고 있는 탓입니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문제라고 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바다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야권과 전공의가 불참하며 시작부터 반쪽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여의정 협의체. 이마저도 와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겨우 합류했던 의료계 단체 두 곳마저도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기류가 감돌고 있거든요. 여야 의정에서 여의정으로 이제는 여정 협의체로 줄어들 판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이달 초 출범한 의대증원 논의기구 여의정 협의체. 의정 갈등 상황에도 일부 의료계 단체가 합류했는데 협의체 내부 기류는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세 차례 전체 회의에서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 감축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충돌한 겁니다. 여기에 강경 노선을 택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진정성 없는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며 참여단체의 탈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내후 외환에 협의체의 균열이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참여단체인 대한의학회는 오늘 오전 임원 회의를 거쳐 협의체 참여 중단을 잠정 결론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계속 해야 되냐는 회의론들이 좀 있긴 있었죠. 그 정부나 여당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나에 대한 회의들은 나머지 참여단체인 의대협회와 함께 입장을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습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당에서는 많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고 의료계에서도 그런 대화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문제에 관해서 아직 대화에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양측이 다음 달 1일 네 번째 만남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협의체가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콕 집어 언급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타국 전함이 정 미사일을 발견, 추적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전함은 발견, 추적, 요격까지도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가능하거든요. 중국과 해양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만큼 더더욱 우리의 도움이 절실할 겁니다. 우리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왕함을 직접 취재한 이승민 기자가 트럼프의 러브콜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27일 해군 전력에 합류한 최신의 이지스함 정조 대왕함입니다.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중 가장 크고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탐지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550여 개에 달하는 까다로운 시험평가도 2년 만에 통과했습니다. 이지스함의 원조인 미국보다 가격은 절반, 인도기간은 3분의 1 수준으로 경쟁력을 평가받았습니다. 해외 관심도 뜨겁습니다. Hay un proyecto de construcción de más de 26 buques en todos estos próximos años y va a ser una alianza, espero que duradera por más de 40 años. 국내 조선사들은 이지스함은 물론 3,000톤급 잠수함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해 건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쇠퇴로 함정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과 협력이 기대되는데 시장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합니다. 한때 400개가 넘었던 미국의 조선소는 20여 개 수준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수주 선박이 2척뿐일 정도로 쇠퇴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이유입니다. 태평양에서의 패권 전쟁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 약점을 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하는 거죠. 유지, 보수, 정비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기업의 머리를 맞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1년 만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를 또 무단 진입했습니다. 우리 군도 전투기가 출격해 우발 상황에 대비해야 했죠. 사전 통보라도 해야 하지만 그런 것도 없었던 만큼 도발적인 움직임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시 53분까지 대략 4시간 넘게 중국군 5대, 러시아군 6대의 폭격기 전투기가 우리 방공식별 구역인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남해 이어도에서 한일 사이를 거쳐 독도를 향해 올라갔고 러시아 군용기들은 동해에서 독도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독도 인근 해상을 함께 비행하다 돌아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군은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전부터 식별을 하고 있었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전투기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공식별 구역은 군용기 접근을 식별해 대응하기 위한 임의의 선으로 진입 직전 상대국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군과 매년 했던 제9차 연합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 측의 카디즈 진입에 대해 사전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주신입니다. 우리나라가 10년간의 연구 끝에 적의 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빨리 타격하는 일명 한국형 사드 LSAM을 개발해냈습니다. 빠르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히 격추하는 기술은 미국, 이스라엘 등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총알로 맞추기보다 어렵다는 이 기술을 국내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쏘아올린 유도탄이 고속으로 떨어지는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교정 완료. 40km 이상의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입니다. 통상 탄도미사일은 발사 직후 3개의 단계를 거치는데 미사일이 떨어지는 종말 단계는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뉘어집니다. LSAM은 상층에서 적의 미사일을 맞춰 지상에서의 피해를 줄입니다. 특히 아주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정확히 조준하는 직격 요격 방식을 국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하층 방어를 맡던 장사정포 요격 체계나 천궁, 패트리엇과 상층 방어를 하는 사드에 더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촘촘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엘셈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엘셈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입니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엘셈을 양산해 2020년대 중후반에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요란한 첫눈과 함께 순식간에 겨울이 와버렸죠. 동시에 전국에서 겨울이 가장 먼저 온다는 강원 평창의 스키장 2곳 문을 열었습니다. 긴 가을 탓에 개장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요란한 첫눈과 뚝 떨어진 기온이 개장에 보탬이 된 겁니다. 장진철 기자가 문을 여는 강원 평창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봤습니다. 새하얀 눈으로 덮인 슬로프. 하늘에는 제설기가 뿜어낸 인공눈이 흩날리고 첫눈으로 덮인 산자락까지 그야말로 한겨울입니다. 눈맛을 기다렸던 스키어들의 질주 본능을 자극합니다. 눈을 밟고 리프트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순간 바로 이제 환호성 가고 드디어 겨울이다. 드디어 나의 계절이다 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전국에서 겨울이 가장 일찍 오는 강원 평창 지역 스키장 2곳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을 가장 먼저 느끼려는 스키어 수천 명이 전국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지난 시즌 끝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 개장날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를 쓰고. 저도 모처럼 이렇게 스키를 신어봤습니다. 최근 이곳에 내린 폭설로 이곳은 인공눈과 자연설이 더해지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루했던 가을 탓에 개장이 불투명했지만 요란한 첫눈과 뚝 떨어진 기온이 힘을 보탰습니다. 평창의 스키장 2곳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강원 지역 모든 스키장들이 문을 엽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명작들을 한자리에 모은 MBN 특별 회고전이 개막했습니다. 12년 만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화 전시에 평일임에도 개막 첫날부터 관람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그림 옆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자화상을 비롯해 씨 뿌리는 사람, 착한 사마리아인 등 반 고흐의 대표작 70여 점을 담은 진품 명화전 개막식에 미술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시장은 개막 첫날부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반 고흐의 명작들을 즐기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전시된 작품은 모두 반 고흐가 그린 원작 그대로. 진품 전시로는 12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디지털 이미지에는 담기지 않는 원화만의 감동에 관객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반 고흐전 이렇게 귀한 거를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이걸 보려고 기다렸는데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줄 섰어요. 연대기 같이 그 고흐의 생애를 온전하게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많이 감동이 깊어서 솔직히 전시 보면서 살짝 울었습니다. 개막부터 뜨거운 열기로 막을 올린 이번 전시는 내년 3월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데뷔 시즌 12골과 6개의 도움으로 K리그를 강타한 고3 윙어 양민혁이 고교생 최초로 프로축구 신인왕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에 입단하는 양민혁은 설레는 마음을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고3 슈퍼루키 양민혁이 축구 유니폼과 교복 대신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레드카펫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어본 게 처음이어서 좀 확실히 어색했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입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이번 시즌 12골에 도움 6개를 올리며 강원FC의 창단 첫 준우승을 이끈 양민혁은 K리그 역대 최초 고교생 신인왕 등극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를 썼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더 영광스럽고 더 자신감이 되는 것 같아요. 트로피는 이제 어머니께서 집에 그런 좀 전시하는 그런 진열장을 하나 구매하신다고 하셔서 베스트 11까지 수상하며 2관왕에 오른 양민혁은 다음 시즌 더 높은 무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대한 빨리 1월 달에 경기에 좀 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는 지금 계속 꾸준히 그냥 과외를 받고 있고. 지금 심정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주세요. Very excited. 대망의 MVP는 울산의 3연패를 이끈 수문장 조현우가 수상하며 이훈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골키퍼 MVP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골키퍼들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MVP를.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있었더라고 하면 이훈재 선수보다 제가 받았지 않았나. 감독상은 강원FC 역대 최고 성적을 이끈 양민혁 스승 윤정환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선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천안축구센터 건립사업 등을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가족들이나 좀 가까운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눈구름이 지나간 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3.4도를 기록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 일요일에는 10도까지 올라서 겨울치고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눈은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북 동부 지역에는 최대 3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전북 내륙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들 지역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1도, 춘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대체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3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한 차례 내린 뒤 다시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